수익 방식은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수익 방식의 말은 수익 환원법. 가격을 구할 때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고 임료를 구할 때는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수익 분석법은 임대용만 하죠. 기업용은 안 되죠. 일단은 수익 환원법. 그러니까 수익 환원이란 말은 우리 환원이란 말은 바꾼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순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순수익을 현재로 바꿔서 따지는 방법이요. 환원이란 말은 바꾼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래 기대상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따지는 방법. 그걸 수익 환원법.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 환원법은 맨 첫 번째는 그저 수익 가격. 여기는 수익 가격을 구합니다. 수익 가격을 구하는데 수익 가격은 어떻게 하냐면은 순수익. 먼저 순수익 또는 아니면 현금 수지. 요 두 가지를 뭘로? 환원율로 나누어서 하죠. 여기가 환원율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요거요. 맨 처음에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원율. 요거 반드시 합시다. 대문제 요거일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순수익 환원 방법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 환원율의 의미가 뭐고, 종류가 뭐가 있고,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순수익 나오고 현금 수익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나와요. 여기서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영업수지, 요 과정 문제를 또다시 끌고 옵니다. 영업수지 계산과 문제 가장 먼저 가능 조소득이었죠. 제가 순서를 아직 못 외우니까 불러주세요. 그 다음 뭐 빼죠? 가능 조소득에서 뭐 빼죠? 공시는 분량 빼고 기타 더하고, 그 다음에는 유효 조소득, 그죠? 그 다음 뭐 빼죠? 영업경비. 자,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순수익.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그 다음 빼고 나면은 세전수지. 그 다음에 빼고 나면은 영업소득 빼고 나면은 세후수지. 일단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순수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뭐라 하면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라고 해서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잔여법. 그 요약집 보시면 그 앞에 맨 처음에 박스 하나 있죠. 그 박스가 수익 방식 전부입니다. 이제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수란 말은 요거 갈 수도 있고 요거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거를 전통적 소득접근법이라 그래요. 거기 직직, 연상 이거만 딱 써져 있죠. 칸이 부족해서 그 말밖에 안 썼어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여법이 있습니다. 일단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법은 부채 서비스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밑에가 있으니까. 잔여법은 저당 금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집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잔여법은 오로지 어쩌면 요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 저당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은행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대부 비율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세전수익 따는 게 바로 여기 엘루드법이요. 우리 엘루드법을 또 다른 말로 저당 지분 환원법, 엘루드법. 그래서 제가 보면 전부가 다 세후수를 중심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딱 두 가지만 세전수지입니다. 엘루드법하고 또 하나 어디? 네가 말하세요 그 뜻이죠? 지렛대효과. 엘루드법하고 지렛대효과는 세전수지, 나머지는 다 세후수지. 그렇기 때문에 엘루드법은 영업소득세를 안 뺐기 때문에 세금의 반영 효과를 잘 나타낸다, 못 나타낸다?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렛대효과도 세전수이기 때문에 그죠? 세금 미치는 행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세후수를 따지가 바로 이제 이걸 바로 뭐랍니까? 우리 할인현금수지법, 할인현금수지법이요. 이걸 전부 다 세후수지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분자 올라갈 수도 있고 요 두 개 세전 세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수라고 했습니다. 일단요. 그래서 잔여법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이 그래서 종종 나와요. 잔여법은 대부비율에 따라 받는다 안 받는다? 타인자본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세전세후 엘루드법은 타인자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를 고려하니까. 그래서 그 박스에 그런 말 잘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맨 먼저 요거부터 합니다. 환원율요. 그래서 아마 수익 방식 거의 99%는 환원율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원율하고 두 번째는 환원율 한번 의미가 뭡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종류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수익값 구해보세요. 딱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환원율은 맨 첫 번째 의미가요. 환원율이란 말은 미래 순수익을 어쩌니까 순수익 가지고 뭐를 만든다? 그죠? 수익 가격을 또는 수익 가격을 또 다른 말로 부동산 가치예요. 수익 가격이나 또는 부동산 가치를 구합니다.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이 말을 만들면은 자 봅시다. 만일에 순수익이 10억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환원율이 얼마인가 따라서 여기에 달라지는 거 맞겠죠? 즉 공식 그대로 썼으니까. 아까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뭘로? 환원율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만일에 환원율이 0.1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100억짜리 건물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두 번째, 환원율이 0.2가 됐으면 0.05입니다. 그러면 200억짜리 건물이 됩니다. 아시죠? 0.05분의 10이니까 20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환원율이 0.2 되면 이거는 50억짜리 건물이 됩니다. 따라서 환원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녀석을 뭘 나타내? 대상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기본서 할 때에 승수법, 비율분석법 있었죠. 그래서 비율분석법에서 종합자본환율 나왔죠. 종합자본환율은 순소득 순수의 역수. 그래서 투자에서는 수익률이 더 맞습니다. 평가는 환원율이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신에 저 같은 학원 가서 떠들어도 안 알아주니까 우리는 종합자본 합시다.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수익률,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종합자본 수익률이나 종합이나 총이나 총자본 수익률이나 총자본 환원율이나 다 총자나 종합이나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 환원율에 따라서 이놈이 그죠 적냐 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부동산의 미래 수익을 나타낸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환원율은 뭘 나타냅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판단 기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은 수익 가격은 그죠? 수익 가격은 여기가 순수익분의 환원율이니까 여기에 일정할 때 놓으면 작을수록 커지는 거 맞죠? 그죠? 만일에 여기에 일정했을 때 클수록 어쩌니까 작은 거 맞죠? 그러면은 순수익 가격과 순수익은 비례. 여기에 일정할 때 크면 어째 올라갈 거, 작으면 떨어질 거니까. 분자니까 비례. 수익 가격과 즉 부동산 가치와 순수익은 비례. 환원율은 반비례. 분모로 가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따라서 환원율이 크면 클수록 수익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환원율이 크면 클수록 나쁜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녀석을 조금 바꿔봅시다. 그러면 결국 환원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환원율은 요거니까 서로 바꾸면 되죠. 자리만. 요거는 자리만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율은 어떻게 순수익을 뭘로 나눕니다? 부동산 가치로 나누는 거죠. 맞죠?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치 또는 총자본으로 나누는 거 똑같죠. 그러고 보니까 자본분의 소득이 바로 뭐다?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때 저 자본이 총자본이면 총자본 수익률. 그래서 총자본분의 순수익은 총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자본 수익률. 그 역수가 바로 순소득 승수. 여기까지 오셨어요? 요약지 페이지 수로 우리 투자론 가면요. 지금 했던 말이 어디 갔냐면은 페이지 수가 지금 그죠? 55페이지. 55페이지 아래쪽 박스. 55페이지 아래쪽. 요약지 55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 박스 왼쪽은 승수법, 오른쪽은 수익률법 나왔죠? 그러니까 수익률법 오른쪽 보자면 두 번째 순속 순수 반대가 뭐다? 총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환원율은 뭘 나타낼 수가 있다? 수익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말뜻이. 그러니까 환원율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수익, 그 자본분의 소득이 바로 수익률이잖아요. 자본분의 소득. 이때 총자본의 총자본 수익률. 만약에 지분자본 들어가면 지분자본 수익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환원율은 뭐다? 순수익 가지고 수익까지 딸 때 쓰는 율입니다. 또는 환원율을 어떻게? 순수익을 부동산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요걸 지금 써먹으려고 이제 일단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환원율은 전부 다 장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최유효상을 전제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환원율도 부동산 가격 구하는 거죠. 우리 가격을 구하는 것은 최유효상을 전제로 합니다. 임료는 계약의 감가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원율은 그럼 어떻게 하냐? 무위험률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률이요. 위험 할증 또는 위험률이에요. 그래서 종종 어떤 녀석이 플러스를 가기요, 어떤 마이너스를 가기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플러스는 나쁜 놈, 마이너스는 좋은 녀석, 나이스 가이에요. 왜냐면은 이 녀석이 어디로 가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커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니까.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율은 딱 정해졌으니까 플러스 되면은 이게 전체 가점이니까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고르시냐면 다음 중에서 환원율을 키우는 거 줄이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읽어보셔가지고 나쁜 건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경기가 불경기로 빠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위험 할증이 커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규제를 심하게 한대요. 규제하면 좋아요, 나빠요? 플러스 위험 할증이 커지는 거. DTI, LTV를 떨어뜨린대요. 돈 안 빌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위험 할증이 플러스 되는 거. 맞죠?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대요. 플러스. 그러니까 전부 다, 즉, 요 두 녀석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환원율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점이니까, 여기에 요 녀석이 점이니까, 요 놈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거 일정하니까, 요 놈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체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 플러스 되는 녀석 전부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점이니까, 분모가 줄이는 요이니까, 마이너스 0.1 된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나쁜 놈, 마이너스는 나이스 가이.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호경기로 갈 가능성이 예측이 좋아진대요. 경기 선행지수가 좀 굉장히 높아지고 좋대요. 규제가 풀어준대요. 정부가 돈을 잘 빌려준대요. 대출을 잘 해준대요. 그러면 전부 다 위험할 때 마이너스로 갑니다. 좋은 녀석은 마이너스, 플러스는 나쁜 놈. 우리 가이라말, 지휘와의 가이라말이 녀석, 놈이라는 뜻이죠. 그걸 이태리어로 기라로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점이죠. 그거 나온 거예요, 사실요. 거기서 나온 팔이니까. 제가 광고 카피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무위험률이라는 말은 은행 이자율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본 수익률이죠. 자본 수익. 은행이 돈 벌어주는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할 줄 플러스 마이너스 자본 회수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 회수율 플러스는 좋은 거 나쁜가? 나쁜 거. 환원율은 전부 다 분모니까 이게 커지면 나쁜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하면 좋은 녀석. 일단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본수율 또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이자율.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 자본회수율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 항상 여기는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감가상각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원가방에서 감가상각 나오고 수익방식 감가 두 가지가 있죠. 원가방식은 발생된 감가예요. 과거의 상각이고 이루어진 거고 일어난 겁니다. 발생되니까. 이거는 그런데 미래 상각입니다. 그래서 의제된 상각이라고 그래요. 미래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 이자를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 그래요. 경제적 그 다음에 잔존 내용연수, 잔존연수요. 이거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요게 키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환원율에서 문제가 음이 나온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알자고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빼기 회수율.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문제할 때 이렇게 문제 한번 아주 오래전에 15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하 자본 회수할 때요. 투하 자본 회수. 그게 들어가는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요. 투하 자본 회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가상각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재매도 값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매수가격 요놈보다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매수가격 살 때보다도 재매도가격 여기에 닿습니까? 그러니까 살 때는 지금 10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80억 주고 팔았습니다. 이 건물 좋은 건물이요 나쁜 건물이요? 덜 찾아왔죠?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작다는 얘기는 다시 봅시다. 자, 수익가격. 수익가격은 아까 순수익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환원율이에요.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빼기 자본 해수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이 일정할 때 요게 올라가면 요거는 떨어지는 거 맞죠? 맞죠? 그러려면은 여기 자본수 은행 이자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녀석이 여덟가가 플러스로 가야 맞겠죠. 그러니까 손해보면 항상 어쩝니까? 회수율이 0보다 크면 나쁜 겁니다.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즉 처음에는 100억 주 건물 샀어요. 그런데 팔 때 보니까 8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익 봤어요? 손해봤어요? 안 좋은 건물, 수익성이 안 좋은 건물.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떨어지면 미래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분자가 순수익 일정했을 때 여기에 떨어지려면 분모가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가. 그런데 자본 수익 은행이지로 변화가 없으니 그러면 커질 것은 오로졌습니까? 이 녀석이 플러스로 가야만 분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0보다 크면 나쁜 놈이에요. 그래야 떨어지니까. 반대로 이번에 두 번째 어쩝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어쩝니까? 좋을 거 나쁠까? 100억 주고 샀는데 120억 주고 팔았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이익됐죠? 그 말은 이번에는 요 녀석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려면 여기에 일정하다면 요 놈이 줄어드는 게 맞겠죠? 아, 논리가. 그러면 요 놈은 일정하니 그러면 마이너스 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아무튼 환원율이 간 놈 플러스 나쁜 놈. 마이너스는 좋은 녀석. 언제든지. 그러니까 회수율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나쁜 놈이요. 손해봤다는 뜻이에요. 회수율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좋은 녀석, 나이스가예요. 똑같이 논리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회수율이 어쩝니까? 0보다 작아져야 돼요. 만일에 세 번째 이 두 개 가치가 똑같은 게 혹시 없을까요? 100억 주고 사고 그 다음 100억 주고 팔았으니까 똑같아. 그러면 여기 어쩝니까?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 놈이 일정하니까 요 놈도 일정해야 맞겠죠? 그죠? 오메 어려운 거 지금 이해하셔야 돼. 이게 안 변했다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분자가 안 변했을까? 분모도 안 변해야지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변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10 나왔습니다. 그래 여기도 10이면 어쩌면 여기도 10 나와야죠. 그래야 똑같이 여기 1 나온다면 그래야 똑같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안 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당연히 안 변하니까 그럼 이놈도 변해 안 변해? 똑같으니까 안 변하죠. 회수율일 때는 얼마? 0이란 뜻이겠죠. 회수율은 0. 요 두 가지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나쁜 놈이에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좋은 녀석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암기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뭐 암기 없어요.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은 거 나쁜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살 때 100억 주고 샀어요. 80억 주고 팔았어요. 제 매도 값이니까, 매수 값이니까. 그럼 내가 손해본 거 맞죠? 그 건물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그러면은 100억이 80억 다는 얘기는 놈에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100억이 80억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분자는 일정하면은 요 녀석이 좀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 놈을 일정하니 그러면 요 놈이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횟수율이 0보다 크면 나빠요. 반대로 1이 됐습니다. 100억짜리 사가지고 120억 팔았으니까 내가 이익 봤죠. 좋은 거죠. 그러면 요 값어치가 올라간다 뜻 빨간색이 보네요. 올라가면 여기 일정한 그러면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왜?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니까 분모니까. 그럼 줄어들려면 여기 자본수율은 안 변한다니까. 정계 무이업률이니까 안 변해. 그럼 오로지 여기 마이너스로 가야 좋지 않을까? 줄어드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의미에서는 요거 잘 봅시다.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 더하기 빼기 해수는 자본 수익률이 회수율이 플러스면 나쁜 놈, 마이너스는 좋은 녀석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전부 다 똑같아. 이렇게 다 같아요. 전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잔존 연수예요. 전 내용 연수가 아니라
50년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그럼 잔존수는 40년이죠. 그럼 40분의 1이니까 2.5%죠. 40분의 1이니까 우리 40문제 한 문제 2.5 아니요? 그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환원율 구한 종류가 의미가 뭡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어떻게 구합니다. 순수익을 부동산처럼 나누어 살 수도 있고 또는 자본 수익률 더하기 빼기 회수율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자율 더하기 감가상각률 할 수도 있고 또는 할인율 더하기 경제적 잔존수의 1. 세 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물어봅니다. 가로에 놓고 뭐 들어가게요? 이렇게요. 기본적인 문제가. 자, 두 번째 구하는 방법. 구하는 법이요. 자, 구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성법. 자, 조성법이라면 우리 조성이란 말 들으니까 조성, 만들 조자 이룰사 조성. 이게 전부 다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조성법을 다른 말로 빌드업 방식이라고 그래요. 빌드업. 우리 빌트인 방식 있죠? 몸만 들어가고 다 장롱 다 붙어있고 빌트인 방식 있고 또 턴키 방식 있고 여러 가지 방식 있잖아요. 턴키 방식 키만 딱 돌리면 되니까 턴키니까 완성부 다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술 이전할 수도 있고 자, 거기까지만요. 아무튼 조성이란 말 때문에 조성, 만들 조자 이룰성자 전부 다 더해서 만든다. 더해서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합성법, 합하라자 이룰성자 합성법. 이럴 때 또 어떤 놈은 합산법. 썩을 놈들이 아무튼 한 가지 만들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합산법. 그죠? 이럴 때도 어떤 사람은 요소 구성, 각각 요소를 전부 다 구성해서 나오는데요. 요소 구성법. 이럴 때 또 어떤 사람은 비율 합산법. 다 똑같은 얘기요. 비율 합산법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성법 맨 처음에는 무위험률 요놈에다가 더하기 빼기 위험 할증률 전부 다 더해서 만듭니다. 이 뜻이에요. 각각 위험률 전부 다 차곡차곡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해서 만들고 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요소 보면 각각 위험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각각 다 더해서 요소를 구성해서 한대요. 그런데 비율 합산법이라면 가중치를 넣어서 한대요. 좀 위험이 크면 가중치를 높게 줄 거고 작으면 적게 줄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각각 위험률 전부 다 더해서 만드는데 비율을 넣어주기 때문에 평가사마다 비율이 똑같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그래서 조성법은 평가사의 주관성 개입이 굉장히 커요. 주관이 들어가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규제가 심한 것을 10% 준 사람이 있을 거고 15% 준 사람이 있을 거고 20% 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사 주관성에 개입되기 쉬워요. 그래서 주관성 개입 때문에 평가사마다 편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커집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시장 추출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추출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사례를 추출해서 익스트랙트 뽑아내서 만드는 방법. 아까 환원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익을 부동산에서 나누었죠. 그래서 만약 A라는 부동산이 봤더니 가치가 총자본이 100억인데 9억 나온대 순수익이. 예를 들어서 또 약간 비싼 부동산이 100억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나온대요. 또 C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자본은 다 똑같은데 11억 나올 수 같다. 이런 게 수없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더해가지고 n분의 1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이죠. 아까는 평가사 지가 알아서 비율을 막 넣어줬었는데 전부 다 사례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시장 추출법은 요 놈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요 방법이요. 조성법이 너무 쉽고 좋은데 평가사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그래서 요즘에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객관성은 어쩌니까 상당히 높아지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 편차가 어쩌니까 많이 줄어드는 건 좋은 점이요. 그러니까 이론이 나올 때 어쩌니까 그 다음 이론은 앞에 나쁜 것을 고치고 가겠죠. 그 다음에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100억이어도 자본 구성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시장 추출법은 장점이 평가사의 주관성을 빼고 객관화시다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억짜리 복합부동이 있는데 넓은 땅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도 이거 100억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죠. 또는 좁은 땅이 어쩌니까 큰 건물, 높은 건물 이렇게 써도 어쩌니까 요것도 100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수익성을 같다고 취급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추출법은 그죠? 객관성을 높이긴 했지만은 이 자본의 구성을 고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뜻.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도 어쩌니까 땅만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없이 100억짜리 있을 수도 있고 땅은 넓은 데째 건물은 조금만 있어도 어쩌니까 100억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이란 말은 투하 자본은 맞다. 그런데 그 투하 자본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 수익성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고 보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왜 그렇게 슬픈 눈동기 하고 계세요? 슬픈 계절에 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추출법은 좋은 점 뭐 있습니까? 평가사 주가는 많이 없었다. 그 점은 인정하겠다. 그런데 아까 환원율은 수익과 순수익을 그죠? 부동산 가치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가치가 100억이 나온다 똑같은 100억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자본의 구성에 따라 또 같은 100억도 나 혼자 내 돈 100억 하는 경우하고 내 돈 1억 하고 99억 빌려 사는 경우 가치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뭔가 자본의 구성 요소하고 자본의 구성 비율도 따지려면 갖다 대니까 따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자율 합성보다는 투자결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투자결합법 아니면 이자율 합성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세 번째가 투자결합법이요. 또는 아니면 이자율 합성법. 그러면은 투자결합법이니까 여기도 또 하나 단서가 자, 결합이란 말은 어떤 말이죠? 반드시 뭔가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결합법, 이자율 합성법은 반드시 첫 번째 구성요소가 둘 이상.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성요소가 땅하고 건물이면 물리적 투자결합법. 돈이 내 돈, 나무 돈 나오면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그래서 나옵니다. 바로 그 밑에가 순서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 추출법은 조성법에 비해서 주관성을 많이 그죠? 줄여서 객관성이 높아진다. 주관성은 없었잖아요. 그러다 편차가 작아지니까 그 점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이 100억도 그냥 똑같은 100억은 아닐 것 같아요. 자본의 구성 요소, 구성 비율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져야 정상 아닌가요? 우리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결합법은 반드시 결합이라는 말로 못 보니까 구성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어쩌니까 환원율이 같을까 틀릴까요? 달라야 돼요. 다르다.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 환원율이 서로 다를 거고 내 돈, 나무 돈 달라야 정상이겠죠. 다르다. 그 다음에 반드시 결합이라면 늘 붙어서 결합이라 분리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분리 가능. 그래서 두 가지가 분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뭘 낼 것 같아요? 결합법은 둘 이상 이루어졌고 항상 다르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동일함으로 언제든 결과가 똑같이 나와. 좀 이따 보여줄 거니까. 반드시 달라야 돼. 토지 부분, 건물 부분 달라야 되고 내 돈, 나무 돈 반드시 위험률이, 환원율이 다 틀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라니까. 그 다음에 분리 가능인데 대부분 어쩌니까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게 거의 일반적인 말. 요걸 틀린 말이고 틀렸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하다 틀렸어요. 동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성분이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다지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결합이라면 항상 붙어서 결합을 안 쓰는 거죠. 또는 다시 붙은 게 결합이니까. 맞죠? 어쨌든 그래서 요 두 마디를 잘 써요. 좀 이따 지문 보시면 알아. 이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투자결합법은 이제 구성 부분이 둘 이상이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요. 그럼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구성 부분이 둘 이상.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물리적 부분이 어떤 둘 이상은 땅하고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토지 비율, 정확히 토지 가격 비율, 토지 비율 곱하기 그 다음에 토지의 개별 환원율, 그 다음에 건물 비율.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투자결합은 복합 개념이다. 복합 부동산이다. 그죠? 복합 부동산. 그래서 저기 앞쪽에 보시면 그 말 제가 써놨어. 앞쪽에 있어요. 지난번에 첫 주에 이 말 들다가 이거는 저 뒤에서 말 안 했어. 요약집 1페이지 맨 먼저 보시면 여기요. 이거 나와요. 제가 써놨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 비율요. 그러니까 다 생각해서 써놓은 말이 앞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복합 부동산의 투자결합 물리결합법, 연금법, 상환기법 다 그쪽 얘기입니다. 건물 비율, 그 다음에 곱하기 건물의 개별 환원율. 일단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금융적
그럼 금융적 나오니까 이거는 금융적은 돈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런 돈은 내 돈하고 나무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돈은 여기는 반드시 대부비율로 와야 돼요. 부채비율 아닙니다. 대부비율 곱하기 나무돈이니까 저당상수. 그래서 여기는 돈 빌린 거니까 저당상수형.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반드시 지분비율. 그래야지 요 두 개 대부비율 더하기 지분비율은 항상 얼마다? 1 언제든지. 대부비율 더하기 지분비율 항상 1 나오죠. 부채비율 더하기 지분비율이 1 아니에요. 항상 전체 돈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어쩌니까 나무돈, 내 돈. 전체 돈 100이 있었을 때 나무돈 80, 내 돈 20. 언제든지.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수익률. 그게 지분 배당률. 요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합시다. 계산 문제 요겁니다. 이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는 말로 풀어요. 주관세 크다 작다 편차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출법 같은 건 객관세 크다 작다 편차 크다 작다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결합법은 다르다 같다 분리 불가능하다. 요거 장난칠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 반드시 꼭 봅시다. 뒤에 보면 이 계산 문제 여러 문제 있습니다. 요걸 만든 문제. 일단 써놓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참 좋아. 그런데 엘루드란스를 보니까 글쎄 이거는 맞는데 뭔가 틀릴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엘루드법이요. 거기 엘루드법을 또 다른 말로 저당 지분 환원법 말뜻이요. 그래서 저당 지분 환원법이요. 엘루드법. 엘루드법은 엘루드란스라고 해서 그렇게 엘루드란 말을 씁니다.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엘루드법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자, 제가 100억짜리 건물 샀습니다. 그런데 이때 40억은 내 돈 주고 하고 예를 들어서 60억은 은행 빚어서 샜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쩝니까? 이쪽 얘기니까 대부비율이 0.6 예를 들어서 곱하기 이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요. 그럼 지분이 0.4 맞죠?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예를 들어 저당상수 이걸 A라고 합시다. 요 B기를. 그럼 요 A, B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왜냐면은 만일에 저당상수가 0.1 예를 들어서요. 여기도 똑같이 0.1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6%죠. 여기 4%죠. 10% 나왔죠. 0.6과 0.1이니까 0.066 6%. 여기는 0.1이니까 0.04니까 4%. 맞죠? 자, 10% 나왔습니다. 0.1 나왔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번에 대부비율이 어쩌니까 40%하고 떨어뜨려볼게요. 0.4 곱하기 0.1. 여기도요. 그리고 여기 0.6 나오겠죠. 항상. 둘 항상 1이니까. 그러면 또 0.또 한번 해면 언제든 10% 나와. 만약에 빚은 어쩌니까 0.1 10%. 0.1이요. 내 돈이 90%. 그래도 0.1. 내 돈이 많고 빚이 적을 때 환원율하고 반대로 빚이 어쩌면 0.9. 그럼 여기는 0.1 나오겠죠. 이게 비율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쩌니까 이거는 이게 똑같으면 항상 결과는 다 똑같아져. 그럼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전체 100억인데 내 돈 1억하고 99억 빚 올렸었을 때 그 위험률, 환원율하고 그 다음에 내 돈 99억하고 빚 1억밖에 없습니다. 그때하고 두 개 수익성이 같을 것 같으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어쩌니까 서로 달라야 정상이요. 같으면 언제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환원율이 같다 틀리다 동일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달라야 돼. 같으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가 합쳐지는데 반드시 두 개의 환원율이 같다 틀리다 다르단 말 나와야지 동일하다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사람 봤었을 때는 자 그러면 빚이 60%니까 자 0.4, 0.6 곱하기 이걸 0.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러니까 0.4 곱하기 여기는 15% 합시다. 0.15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엘루드란스 봤었을 때 그래 출발할 때는 요 비율이 맞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건물 딱 사자마자 여기에 혹시 200억으로 혹시 오르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자 여기 200억 되면 여기 80억 되고 120억 되죠? 안 그러죠. 여기에 140억 되고 가만히 있죠. 빚은 가만히 있죠. 빚은 60억인. 아 제가 건물 사서 빚이 2배로 은행도 빚이 2배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100억일 때는 분명히 6대4 맞죠? 그런데 200억 되면 140대 70, 60억이니까 여기는 얼마 됩니까? 0.3 되죠. 200분의 60억이니까 30%. 여기는 어쩌니까 0.7대 맞죠.
그러면 두 개가 각각 다르니까 그럼 환원율이 틀려지겠죠. 환원율이 틀려지면 아까 분모가 틀려지죠. 지금 요게 틀린다는 얘기는 뭐가 점입니까? 요 녀석이 점입니까? 더 오르고 떨어지고 요거 틀려질 거 아니에요. 요 놈이 틀려지면 요거 당연히 틀려지는 건 맞지 않는가?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엘루드나 봤었을 때에 처음에는 그래 네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갔을 때 요 가치가 오르고 떨어져도 여기는 반영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처음에는 0.6, 0.3 맞다니까요. 근데 이 가치가 오를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올라가면 어쩌니까 140, 65개니까 0.3, 0.7 이렇게 고쳐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쳐야 안 고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루드라서 봤었을 때 금융적 작업 그래 맞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동산 가치가 변하든지 시장 가치 변하면 그 변동성을 고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정상인데 이건 안 해서 틀렸어. 엘루드 말이. 그래서 그 엘루드 걸 읽어보시면 가치의 증감, 시장 상황 또는 지분비율의 변화 다 고려하는 게 정상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건 100억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벌어가지고요 은행빚을 5억을 갚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55억 되면 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45억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점이니까 0.6이 아니라 여기가 0.5 와야 되죠. 그래야 맞잖아요. 대부분 55억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0.45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지분비율의 변화를 고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말뜻이. 그러니까 엘루드라는 사람 생각은 금융적 작업품은 참 좋다. 맞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맞다.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고 시장상 변하고 지분이 변하고 이런 비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너 틀렸어. 내 것이 맞소. 이해하셨는가? 그래서 그 장점 보니 그런 말 나와 나와요. 시장 가치가 엘루드까지 보시면은 장점에 뭐라고 썼냐면은 볼까요? 보자면 장점은 효율적으로 보고해서 금융적 사업의 특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시장 가치 변화라든가 지분 형성법 반영, 주관성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것 전부 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 변화라든가 지분비율 변화를 고려했으니까 참 좋은 거 맞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 녀석 단점은 뭐다? 언제든 요놈이 변화도 이걸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중심? 지분 중심. 그래서 엘루드법은 단점이 지나치게 뭐 중심? 지분 중심. 여기요. 그 다음에 연수가 세전. 항상 세전. 그러니까 세금 영업소득세 반영했다 안 했다? 못했다. 두 가지만. 그래서 그 발음의 단점에 세전수 일부러 고딕체로 써놨어. 일부러요. 고딕체 아닌가? 맞죠? 예. 그래서 세전연금수지. 그 다음에 세금 반영.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세금의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 못했다. 그죠? 또 지나치게 뭡니까? 지분점. 지분 거기 고딕 써있고 세전 두 개만 거기서 써놨죠. 그거 기억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엘루드법은 지나치게 지돈 중심. 그 다음에 세전수지. 좋은 점은 투자 이후에 시장 상황의 변화를 잘 고려한 방식은 맞는데 지나치게 직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라고 가요? 그래 나오는 게 다섯 번째 나온 게 이제 부채감당법이요. 그러면 엘루드법이었잖아요. 지나치게 지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부채감당법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저당으로 가야지 이제. 그래서 부채감당법 어디서 씁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씁니다. 이거는 저당권자 중심. 그 밑에 그 말이 있는가요? 그 요지만 다 써놨어요. 그래도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중심 써져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저당 중심이요. 그러니까 요 이론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딱 맞춰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흘러갑니다. 이론이 바뀔 때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감당법 맨 먼저 부채감당률. 그죠? 부채감당률은 뭐분의 뭐죠? 부채감당률은 부채 서비스금의 순수익. 맞죠? 곱하기. 그 다음에 대부비율. 대부비율도 부동산 가치보다 융자액이니까 또 빚 들어갔잖아요. 대부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저당상수. 저당상수 빚 빌릴 때니까 전부 다 점이니까 여기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저당권 입장에서 이 공식 알아두세요. 요거. 그래서 계산 문제가 여기 어쩌니까 요놈이 계산 문제. 여기 계산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어쩌니까 요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두 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요거 나올 수 있고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만. 근데 나머지 점은 어차피 이론 문제예요. 여기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엘루드법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인데 세전, 나쁜 점, 지돈 중심. 좋은 점은 가치의 변화, 증감 잘 고려했다. 시장상 잘 반영했다. 주로 이제
말 나올 때는 요애들이 나올 거고 계산 문제는 요거 하고요. 요거 두 개 반드시 봅시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43번. 다음 중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굉장히 단순한데 왜 중요 표시 붙었을까요? 이 정도로 꼭 아시라는 얘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연금법은 순수익 환원 방법이에요. 아까 여기 순수익 따질 때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여기 있네요. 연금법은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 더 쉽게 보면 시조 12, 시조 12 이렇게 외워요. 시조 12L9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기라법, 엘리드법, 부채감당법. 근데 조성법 안 나오고 요소법 나오면 또 어떻게 하죠? 그죠? 시조 12 외워놨어도 갑자기 어쩌니까 그죠? 갑자기 투자기라법 안 나오고 이자율 합성법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애우란수 잘 안 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애울 때는 잘나도록 쌈빵한 맛이 있죠. 근데 못 쓰면 의미 없는데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옛날 문제. 그 다음에 45번. 다음은 수익환원법 내용인데 가장 그러니까 뭔 것은 대상물과의 장래 산출가서 기대는 순수익이나 그 다음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 뭡니까? 수익 방식은 순수익 또는 현금 수지를 환원율로 바꿔서 따지는 방법. 직역 그대로 했네요. 맞죠? 두 번째. 수익 방식에서 부동산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임대용이나 기업용 다 됩니다. 즉 가격은 임대용, 기업용 다 되는데 임료 구할 때는 임대용인데 기업용은 안 됩니다. 임료기 때문에 임대사례이기 때문에 임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용만 되는데 기업용은 안 돼요. 굳이 구별하자면은 임대니까 임료고 하니까 임대사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외우는 방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을 말하는 물건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건 좀 곤란하다. 맞죠? 그래서 수익 방식이 가장 과학적이다. 틀렸습니다. 수익이 있고 미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과학적이지 수익이 없으면 그야말로 비과학적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 나쁘다 따지기 어렵습니다. 대상부동산의 성격에 따라서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죠. 공공용 건물은 수익 방식하면 개판 5분 전돼요. 그때는 원가 방식이 제일 좋아요. 맞죠? 상가 건물은 어쩝니까? 수익 방식이 제일 좋을 수가 있죠. 상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원가 방식 해보세요.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 나쁘다는 못 따집니다.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환원율로 현가에서 현재를 구하는 방법은 대상부동산의 수익보다 원본은 아니죠. 원본보다 수익이 더 먼저죠. 수익까지 구하는 거니까. 수익 방식은 원본까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원가법이죠. 만들 때 비용이니까. 원본으로 중시하는 원가법, 그 다음 수익을 중시하는 수익 방식,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비교 방식. 그 말 이해 안 되시면은, 지난번에 어쩌니까, 수익 공공국수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그러니까 원가 비용 얘기니까. 수익 방식, 효용 중심, 이게 수익 방식. 그러니까 우리 만족도, 수익 중심. 두 개 같이 만나서 뭡니까? 비교 방식. 그래서 원가법은 공급자 중시, 수익성이 아니라 소득성. 맞죠? 수익 방식은 수요자 중시, 효용. 그러니까 수익 중심. 두 개 동시에 만난 것은 비교 방식.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 비교 원리란 말 나오는 거죠. 그 의미 자체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익환원법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순수익 환원율, 수익 환원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원율 하나만 정확히 합시다. 그게 전부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47번. 보자면 47번에서 가로 하나 넣어보세요. 4번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 요거네요. 수익률 더하기 폐수율. 요거네요. 금방 나오죠? 자, 48번. 그러니까 47번, 48번, 49번, 50번까지는 이론으로 쫙 풀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계산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48번 같은 거는 부채감당법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세 개 나왔죠. 요거네요.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저당상수. 그럼 여기에 빠졌죠? 공식 보는 거 지금요. 빠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성법은 뭐이다 뭐. 그 보니까 자본원율은 순수율. 순수율 바로 무협률이요. 더하기 빼기 뭐 하자고요? 요거 지금 요거 들어가면 어쩌니까 감가 상각률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거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 셋 중에 하나. 거기 보니까 상각률이 있는가요? 그래서 위험률 들어가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당상수 들어가고 뒤쪽에는 위험률. 무협률 여기요.
무위험리다 뭐 했다? 위험할지 위험 요거 들어갔으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9번. 환원율 관성을 옳지 않은 것은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을 대부비를 저당 곱해서 만듭니다. 자, 부채감당법은 요거 3개 곱해서 만듭니다. 지금 문제가 뭘 물어보는가 한번 봐봐요. 전부 다 환원율만 나오니까 다른 거 묻지도 않는다니까. 모르지. 우리 환원율 하나만 알자고요. 의미 없어요. 다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조성법은 요소고 구성요소 합산을 통해서 환원율 구한다. 합산. 그래서 아까 빌드업 방식 이거죠. 그죠? 우리 빌드업이란 말. 그게 점점 더해 가서 하는 거.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 조성, 합성, 합활합자, 일일성자, 합성. 세 번째, 시장 출발하는 것은 대상으로 유사한 시장에서 최근에 유사한 사례에서 순수익을 다용해서 나눠서 한다. 맞고. 네 번째, 투자기업 나왔습니다. 물리적 투자기업법은 소득을 창출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서로 같다 틀리다. 다르다. 아무튼 결합법 얘기 나오면 다르다. 2개 이상 분리 가능.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동일하다. 분리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4번처럼. 주로 어쩌니까 요거 잘 건드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아이, 뻔해요. 요것만 주의하자고요. 다른 것은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자는 얘기. 결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같다가 아니라 다르고,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분리 가능하고. 다섯 번째, 금융투자법은 저당이자하고 지분변동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액의 예상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합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50번. 환원을 구하는 방법 또 나왔습니다. 엘루드법 또는 저당 지분 방식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세전 세후가 아니라 지나치게 지분 중심, 지분 투자자, 그 다음에 세전, 거기 세후라고 나왔죠? 이런 거 주로 건드겠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1번.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환원율 한번 얼마입니까? 환원율은, 볼까요? 환원율은 아까 순수익을 뭘로 나눈다? 아까 환원율은 순수익을 뭘로? 그 수익 가격으로 나눴죠. 부동산 가치로. 아까 환원율요. 환원율은요, 요거는 순수익. 요걸 어쩌니까 부동산 나눠봅시다. 한번 나눠보세요. 금방 나올 거니까. 그 간단한 문제가 왜 별표가 붙었죠? 이 정도는 잘 나온다는 소리예요. 보시면은, 자, 순수익은 또 총 투자액이 1억이죠? 10만 1,000원 아닙니다. 1억이죠? 1억. 그 다음에 연간, 그럼 총 투자 1억이니까 일단 분모는 1억이구만요. 총 투자가 부동산 가치니까 1억. 총 자본 1억. 그 다음에 순수익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가능 저소득이 950.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60. 기타가. 그 다음에 공실이 지금 10. 그러면 50 더하면 되겠죠? 여기 가능 저소득이 9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더하기 60. 그러면 1000 나오잖아요. 유효 저소득이. 저 과정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얼마? 저소득의 40%. 그러면 400만원 빼니까 600만원이구만요. 1억분의 600은 얼마게? 이거죠? 1억분의 600. 6%. 겁나게 어려운 문제죠? 겁나게 쉬운 문제죠? 6%요. 그러니까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치 총자본 나누세요. 만약 순수익 600입니다. 총자본 1억입니다. 이렇게 문제 줄까요? 에이, 우리 너무 무시한다. 무시해도 좋아. 그렇게만 좋아. 그 다음에 52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쩌니까 환원율 전체를 지금 물어본 말이고, 그 다음에 52번, 53번은 요리 왔습니다.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 없어요. 요거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자, 그러면은 토지 개발환율은 10%, 건물은 5%, 토지와 건물 가치가 4대 6. 자, 그러면 토지가 몇 프로요? 0.4, 40%. 그 다음에 0.1, 10% 거기. 집어넣어서 그냥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더하기 건물이 60%. 이해하시는 거죠? 곱하기 몇 프로요? 5%. 0.05. 그러면은 0.04.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5, 6, 30, 0.03. 0.03이죠? 그러면 0.07이죠? 7%죠? 있어요? 예. 이런 문제는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사실은. 딱 집어넣어서 저절로 나오는 문제인데, 계산기 켜는 시간보다 더 빨리 하는데.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계산 문제 나오고, 아까요, 부채 감당, 요 두 개밖에 없다는 계산 나올 것이, 나머지는 계산 문제 못 내요.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 아직 안 나왔다니까, 요거는 뒤에 거 나왔어요. 부채 감당법은. 여기 안 나왔으니까 지금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직 못 믿겠슈. 53번. 지분 배당률 15%, 저당성은 10%. 지분 나오고 저당한 거 보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세요? 금융조사업 하세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얼마? 60%. 사실은 지분비율을 안 줘야 더 문제가 좋은 문제. 아니면 하나만 주면 좋은 문제. 지분비율이 40%. 그거 하나만 줘야 됩니다. 그래야 몇 대 몇이 모르게끔. 대부비율이 40%는 지분비율은 60%. 항상 둘이 더하기 1이니까. 맞죠? 그러면 넣읍시다. 대부비율이 얼마요? 40%. 6대4니까. 6대4 대부비율이 40%잖아요. 0.4 곱하기 저당상수 얼마? 10% 0.1 더하기 그 다음 지분비율이 0.6 그 다음에 지분비율은 몇 프로요? 15% 0.15 그죠? 그러면 여기가 4%구만요. 여기는 5, 6, 30 여기는 9%구만요. 0.09 나오니까 그러면 두 개 다 하니까 13%구만요. 4 더하기 9니까 12%? 그죠? 4 더하기 9니까 왜 그래 계산을 그죠?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복잡한 문제를 빼더라도 이 정도는. 그 다음에 54보다 똑같은 문제. 그 다음 또 뒤로 넘어가고 다 같은 문제요. 그 다음에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56번 다 같은 문제요. 다음 조건에서 수익가격 한번 산정할 때 하루는 한번 구해보세요. 또 이번은 부채감당법이요. 보시면은 자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채감당법 뭐분에 뭐 그죠? 그러니까 부채감당법은 뭐 곱하기 뭐였죠? 이거는 부채감당률. 그래서 부채감당률요. 요놈에다가 감당률 곱하기요. 대부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저당상수. 이거였죠? 또 집어넣어 봅시다. 부채감당률이 얼마 나왔습니까? 2죠? 부채감당률 2. 어떻게 해요? 부채 서비스 순수익이니까. 이게 부채 서비스 분모가. 그 다음에 여기가 순수익이죠. 그러고 보니까 곱하기 또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뭡니까? 부채가 2천만 원. 순수익이 4천만 원. 2 곱하기. 그 다음에 대부비율 몇 프로요? 몇 프로 줬죠? 40% 0.4 곱하기. 저당상수가 얼마요? 0.177 0.177 곱하면 나오겠네요. 0.8고 0.177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환원율에서는 의미하고 구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다음 구하는 방법에서 계산 문제가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 두 개만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은 순수익 구하는 수익까지 구하는 거. 순수익 하는 줄 나눠라. 그 다음에 57번도 그런 문제. 57번 보시면은 수익까지 구해요. 수익까지는 아까 뭐 보내 뭐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 순수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57번 순수익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환원율이 얼마? 0.1 2억짜리구만요. 0.1분의 2억이니까 0.1 2천만 원이니까 이게 별표 붙은 이유가 또 뭐예요? 요 정도는 알아는 소리요.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찍으면 저 담보잘 같은데요. 이 정도 안 오고 계산 문제 맞아가면 그건 욕심이지. 이 정도는 하셔야지. 너무 당연하지. 어려운 말 안 한다. 어려운 공식 안 외운다니까요. 어려운 것을 버리더라도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지. 뒤에가 사실은 제가 59번 치면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 그럼 별표 하나도 안 붙였죠. 이거 너무 어려워서요. 사실은 풀긴 푸는데 오늘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그 뒤쪽은 풀어보시고 안 되면 질문을 그럼 다 답변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앞쪽에 6편 7편 갑니다. 다음 주에는 부동산 개발 300페이지. 그건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제가 주어진 게 8주밖에 없는데 벌써 3주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용개발에서는 더 잠깐 줄이고 금융까지 갈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거기 개발로는 분명히 다 합니다. 그리고 금융로도 좀 갈 거니까 금융도 조금 풀어오시면 좋겠죠? 일단 풀어오시고 난 다음에 들어보시는 것하고 그냥 오셔서 답 맞추는 것은 의미가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 좀 같이 하자고요. 안 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 300페이지. 이해하시는 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